한국은 북한군보다 약한 최빈국 오합지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는데 혈안인 국가이죠. 오죽하면 북한군에게 쌀과 돈을 보내며 쳐들어오지 말라고 조공을 바치고 있다죠. 절대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기요. 저는 일본에서 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터무니가 없는 주장이네요. 여기 중국의 특수부대 장교가 한국은 총알도 생산 못하는 가난한 나라라. 핵무장 자체가 언론 플레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일본 정치인의 한마디에 중국인 특수부대 장교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토론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도쿄대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 후 후쿠오카의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오이라고 합니다. 주로 후쿠오카 내의 각종 이슈에 관해 올바른 정책을 제안 및 시행하던 저는 최근 전쟁 발발, 이슈 등 세계 정세에 따라 일본 외의 지역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현재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핵무장이 어느 정도 현실화 궤도 단계에 오르게 되면서 일본의 군사무기 개발 흐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생겨났고, 이는 일본 내에서 가장 한류 열풍이 뜨거운 후쿠오카 지역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핵무장 이슈에 큰 관심이 있던 찰나, 저는 박사님에게 약 2주일 후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릴 것이라며 자료를 준비해 직접 정치인 대표단으로 참석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사실 군사무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AI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미 일본의 기술력을 앞지른 상황이었기에 한국에서의 연수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던 저는 이번 토론회의 경험을 경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의 군사무기 상황이나 기술적 수준, 그리고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선진국 삶을 꼼꼼히 자료 조사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내받은 토론회의 참석 자리에 앉은 저는 첫 번째 강의 발표자를 보자마자 다소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한국인 관계자가 아닌 뜬금없이 한 중국인 군인이 군복까지 맞춰 입은 채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토론회였기에 당연히 한국인 관계자가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에 맞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왔던 저는 결국 큰 실망을 하고 말았고, 심지어 그 중국인 장교의 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을 특수부대 장교라고 소개한 그 중국인 군인은 뜬금없이 한국은 총알도 자체적으로 생산 못하는 가난한 국가라며 그들의 핵무장은 그저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완벽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지금 와서 핵무장을 해봐야 도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나 한국의 핵무장이 더더욱 실현 불가능한 것은 그들은 일반적인 군대의 군인들조차 사용할 총알이 없는 가난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그보다 더욱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기술력이 필요한 핵무장이 1년 내에 가능하다며 법적 제한만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거짓 주장입니다. 지금 이곳의 많은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재 기술력으로 총알 제작이나 핵무기의 제작이 가능한지 말입니다. 이미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들이 미국과 핵무장의 법적 조항을 바꾸면서까지 까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핵무장이 마치 될 것처럼 유도해서 중국의 국가기술 인재를 끌어들이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셈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기계공학 기술력의 중심으로도 유명한 바로 이곳 일본의 인재 유출도 노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들은 아마 핵무장의 법적 문서가 수정되는 즉시 곧바로 핵무장을 위한 다양한 나라의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떠벌리고 다닐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미국의 승인이 떨어진 상황일 것이기에 각국의 인재들은 한국 국방부의 거짓말만 믿고 한국으로 몰려들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모두가 가난한 나라 한국, 그리고 살기 어려운 후진국 나라의 한국을 그때서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는 순간 상황은 늦어버리죠.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그렇게 세계 각국의 인재들을 끌어모아 핵무장을 만드는 척만 하고 그들을 기술 개발 노동자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지금의 핵무장으로 노리는 부분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한국의 속셈을 모르시겠죠? 이해는 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탱크나 전투기 설계도를 빼가서 그것을 베이스로 새로운 군사무기를 제작해 유럽권의 나라들에게 건실한 수출국 이미지를 쌓아왔고, 이는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한국의 숨겨진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군인들에게 제일 기본적인 군사 보급품인 총알의 제작조차 불가능한 후진국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총알조차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나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지 이미 거기에서부터 많은 모순들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증거들로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금 이곳의 기술 인재들을 중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라리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배우고 싶다면 중국으로 오세요. 한국으로 가서 취업을 해봐야 월급 50만 원도 못 받는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오면 월급 2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군사무기의 기술력에 관해서도 미국을 능가하는 핵무기 기술력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총알마저 고품질로 자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이처럼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총알 생산 기술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핵무장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전 세계의 국방 정세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중국의 특수부대 장교라고 소개한 그는 한국은 특수부대들이 사용할 총알도 없는 가난한 나라라며 어떻게 이런 나라가 핵무장을 할 수 있겠냐는 주장을 했고 저는 이 발언을 듣자마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한국은 기본 소총 총알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격의 군보급 총알을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나라 중 하나이며 총알의 생산 퀄리티 또한 미국과 대등할 정도의 기술 수준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러한 기술 지식은 저와 같이 군대를 가지 않는 나라의 사람조차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전부 알고 있는 지식이었기에 역시나 토론회장은 중국 장교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더더욱 의아했던 것은 오히려 실제 총알의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현재 중국의 군부대는 총알 규격을 제작하는 기술과 인재가 부족해 최근 탄알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중국 장교는 마치 한국과 중국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 듯 중국의 총알 제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중국의 군사무기 대기업으로 취업을 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눈앞에서 발생한 기괴한 사태에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그 중국인 장교의 두 번째 발표가 이어지기 바로 직전 손을 들고 몇 가지 반박 질문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런데 중국 장교는 저의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표정이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활동하는 평범한 정치인입니다. 일단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에 대한 발언을 다루기 전에 장교님의 발언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제일 핵심적으로 주장하신 한국은 기본적인 군사무기 보급품인 총알의 규격 제작도 불가능한 가난한 나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순간적인 실수로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박사님의 발언 대부분을 신뢰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나라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기본 총알을 제작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군사무기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한국의 군사무기 제작 기술은 다른 것을 확인할 필요 없이 단순 수출률만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총알은 과거 수입에 의존해왔던 기술적 한계를 오직 자신들만의 총알 제작 기술력으로 돌파한 유일한 나라이고 지금은 미국보다 더욱 퀄리티가 높은 탄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량 생산 시스템과 AI 기술력을 공장에 융합시켜 더욱 빠른 규격 탄알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한국의 숨겨진 군사 생산 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장교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군인이시니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군사무기의 재원이나 각국 생산량을 비교하는 산업공학 담당자들에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라인 한국을 총알도 생산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오히려 현재 장교님이 근무 중이신 중국의 군대에서 탄피불량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중국도 물론 소량이지만 자체적인 총알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약 20% 이상의 생산 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중국의 총알 생산 실체에 관한 부분을 알고는 계신가요?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불량 탄화를 그대로 중국 군인들의 대응 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탄피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심지어 중국은 탱크의 포탄 불량률도 꽤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총알 생산의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인데 장교님의 주장에 따르면 마치 한국과 중국이 바뀐 것처럼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 소속의 군인들조차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불량 총알을 사용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핵무장의 가치가 없는 것은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중국은 2023년 보유 중인 핵무기 미사일 탄두의 50% 또한 불량으로 판정받은 상황이고 사실상 핵무장의 의미가 없는 나라 아닌가요? 이렇게 현재 중국은 한국보다 심각한 군사무기 불량률과 오류, 그리고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한국을 마치 중국의 현실처럼 이야기하며 폄하하는 것은 오늘의 토론의 주제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국의 탄알 생산 공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 정도는 일반적인 중국 국민들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결국 장교님의 발언은 이러한 거짓 정보의 문제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단계이고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한국의 핵무장이 두려워서 지금 이런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신 것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지금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이나 국방 정세 상황을 보았을 때 아시아 지역의 중심은 한국으로 이미 고정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미 핵탄두를 개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나 보관시설은 중국을 앞질러 3년 전부터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중국과 약 4배의 효율 차이가 나는 원자융합 기술을 보유 중인 나라이고 자연스럽게 간단한 생산 라인 공정으로 1년 내에 10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장교님이 주장하신 한국은 기술력이 없다. 총알을 생산 못하는 가난한 나라여서 핵무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은 아예 처음부터 목적성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곳의 다른 정치인들이나 토론회 참석자들도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한국 군사무기의 기술력을 폄하할 시간에 중국으로 돌아가 총알 생산 불량률을 낮추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제 말에 의문점이 있다면 계속 발언을 이어나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 간단하게 자료조사를 했었던 정보들만으로 저는 중국 장교의 입을 꼭 닫게 만들었고 이에 토론장에 있던 다른 정치인들도 제 말에 동의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상 위에 있던 중국 장교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뜬금없이 마이크도 잡지 않은 채 제가 조사를 한 자료 자체가 한국 정부 측에서 조작해 만든 자료들이라며 제가 한국 국방부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이 없던 저는 중국 장교가 왜 저렇게까지 열등감을 드러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토론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까 말까 고민이 되던 상황인데 중국 장교는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은 전 세계 제일 후진국인 나라에게 국방 위험 요소를 주는 것이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정이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사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저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군인 장교까지 거짓 발언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는 모습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토론장에 있던 또 다른 정치인이 큰 소리로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마이크와 발언권 요청조차 없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중국의 더러운 실체를 말해주겠다던 그 정치인의 발언이 시작되기 무섭게 토론장의 모든 시선은 단상 위에 중국 장교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생산 공정을 직접 경험했던 정치인입니다. 물론 군사무기나 군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의 발언권을 요청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지금 단상 위에 중국 장교처럼 무지성으로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이미지를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과거 중국의 한 생산직의 노동자로 취업을 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유학 경험이 필요했던 저는 그때 당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중국인 친구들의 말만 믿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이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특히나 매우 소름 돋는 사실은 제가 만났던 거의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저 중국 장교처럼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인데요. 별것 아닌 생산직 공장이었지만 거기 있던 중국인 회사 동료들은 매일 저에게 중국 생산 공장 회사에서 주는 월급 50만 원이 적어 보이지만 한국보다는 몇 배 더 많은 것이라며 저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유학 생활의 경험만 필요했던 저는 월급의 액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한국에서는 생산직 노동자라면 월급이 기본 200만 원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중국인 회사 동기들은 한국이 50만 원도 못 주는 가난한 나라라며 절대 저에게 한국 유학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지만 알고 봤더니 한국은 이미 중국과는 경제적 부유함이나 국가적 이미지의 차이가 심하게 날 정도로 최선진국의 선두에 있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다 또는 지하철과 버스가 없어서 한국은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상한 열등감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인들에게는 한국과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말해줘도 그것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이미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또 다른 친구에게 월급 200만 원 이상의 풍족한 생활과 도심 속에 자연이 있는 도시, 인프라, 집 내부에 에어컨과 화장실이 있는 매우 뛰어난 주거, 인프라의 소식을 들었던 저는 중국 회사 동기들에게도 이러한 한국에서의 평범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알기를 거부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마치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진실을 알고는 있지만 절대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고 바로 지금 단상의 중국 장교도 이와 다를 것이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토론장이나 외국 강의실에서 중국인들의 이러한 한국 폄하 발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핵무장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아까 중국 장교님께서는 한국인들이 무척 가난하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삶에 단 하나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미 자신들은 중국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부유 국가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체감하고 있고 또 그런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교님께서는 아까 한국이 총알 생산도 못하는 나라라며 수백 명의 토론회 참석자들 앞에서 거짓 정보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것만으로도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유는 완벽히 증명됐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는 순간 중국의 경제 몰락이나 군사무기 수출은 더더욱 떨어지겠죠. 지금의 토론회에 대체 어떻게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런 거짓 발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장과 단어들로 인해 저와 같은 중국 유학에서 시간을 날리게 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중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설명해준 정치인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장교는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저 말을 절대 믿지 말라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가난한 실체가 까발려지자 크게 당황한 것 같았고 결국 중국인 장교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보이더니 단상 위에서 급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중국의 가난한 후진국 실체를 알려주자 중국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았고 결국 토론장에 있던 몇몇 중국인 정치인들마저도 급히 토론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몇몇 중국인 정치인들은 토론장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중국 장교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다들 한국만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중국인 정치인은 중국 군사력은 어차피 전투기나 탱크로만 이루어지기에 자연스럽게 총알 자체가 필요 없어 불량률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왜 다들 그것에 예민한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리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모든 중국인 관계자들이 토론장을 빠져나간 순간 또 다른 박사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앞으로의 군사무기 미래가 한국에 달려있다며 꼭 한번 한국으로 유학을 가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직접 촬영한 한국인들의 생활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의 토론회 주제에서 다소 벗어난 상황이지만 우리는 한국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장도 물론 그들에게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현재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의 이민을 원하고 또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점을 먼저 알아야 하죠. 핵무장 또한 이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직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지금까지의 국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다소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단합력과 역사 속의 현명함으로 위기를 없애왔고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들의 민족성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치안에 대해 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치안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분명히 매우 안전한 국가이고 이런 나라는 절대 흔치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몇몇 선진국의 나라들도 저녁 8시가 넘으면 모든 생활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또 다른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들은 낮과 밤을 활용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구축했고 이것은 그들의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군사무기의 발전 또한 자연스럽게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앞으로 있을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선진국의 기준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통해 다른 나라들의 국방을 안정화시키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안전한 외부 일자리와 기술력의 발전을 다른 나라들에게 보증하게 되죠. 이미 한국은 10년 전부터 꽤 부유한 국가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이 가난한 나라 또는 후진국의 나라라는 사실을 절대 믿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일을 통해 중국인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그리고 지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릴 것이고 우리는 한국에게 더욱 많은 기술과 선진국 생활 방식을 배우기 위해 중국인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죠.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여행이라도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니까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한 스타들이 자신들의 작품과 음악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 꼭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며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작품으로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아시나요?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현재 코믹스의 영화화에 대성공을 이룬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데드풀과 울버린의 홍보를 위해 데드풀 역의 라이언 레이놀즈와 울버린 역의 휴 잭맨 그리고 데드풀과 울버린의 감독인 스티븐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런데 이 방한 일정이 한국계 미국인 기획자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에서의 다양한 일정으로 특별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에서 한국으로 방한하는 유명 스타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헐리우드 스타들의 마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작용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영화 배급사인 폭스 스튜디오스에서 해외 배급 및 마케팅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는 8년 정도 되었고요. 어릴 적부터 영화가 유일한 제 친구여서 지금 영화에 관련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제 인생이 아주 뿌듯하답니다. 저는 한국계 아버지와 한미혼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라왔죠. 어린 시절 같이 학교를 다니는 서양계 친구들과의 외모 차이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고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어서 항상 집에서 비디오를 봤어요. 특히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한국 영화와 한국 만화, 한국의 프로그램 등을 보며 자랐어요. 이 수많은 비디오들이 제 친구가 되어주며 저는 한국어도 익힐 수 있었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몸에 흐르는 한국이라는 피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던 분들이었고 저는 친구들과 다른 외모가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을 인지하며 긍정적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울했던 학창시절이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항상 곁에 두던 영화판에 입성해서 제 오랜 버신 영화와 함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도 엄청 큰 행복이고 요즘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는 멤버들,
그리고 사적으로 알게 된 지인들도 한국의 피가 섞인 저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에게 어떠한 단어들을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물어보는 지인들에게 제가 답변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근본이 제 몸에 자리 잡은 것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죠.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은 제가 주체적으로 이끌고 간 프로모션이라 더욱 애정이 갔고 함께한 배우팀과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들이 모두 행복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기에 한국에 감사함을 느끼며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번 아시아 투어를 준비하며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저희 선임들이 진행했던 프로모션들은 각 나라의 전통체험 및 기자간담회 시사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고민의 시작은 울버린 역의 휴 잭맨은 6번째 한국 방문이고 데드풀 역의 라이언 레이놀즈도 역시 3번째 방한이기 때문이었죠. 이전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하는 한국 프로모션엔 제약이 많았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과 일본과 같이 면적이 넓은 나라는 각 지역의 특색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무궁무진한데 반해 한국의 면적은 이 두 나라에 비해 좁기 때문이었죠. 하루 만에 모든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교통환경도 되어 있기에 한국인에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저희들에겐 난처한 부분이었죠. 사무실에서 고민을 하며 머그잔에 담아둔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 선임이었고 투자 배급 파트로 넘어간 제프리가 제가 말을 건넸죠. 제니퍼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저는 말했어요. 한국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되는데 배우들과 감독이 이미 수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 고민이에요.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프로모션인데 차별점을 두고 싶거든요. 제프리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말을 건넸어요. 때론 홀로 고민을 하는 것보단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른 답을 찾는 행동이지 않을까? 넌 이번 영화를 주체적으로 진행하니까. 그들이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을 대놓고 물어보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무언가 머리를 휙 하고 스쳐갔습니다. 제프리 고마워요. 잘 진행할게요. 그리고는 바로 휴대폰으로 휴 잭맨의 매니지먼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휴 잭맨은 한국을 방문한 횟수가 가장 많을 뿐더러 한국의 수도인 서울 홍보대사까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매니지먼트에서는 과거 휴 잭맨이 한국에서 공식 비공식 일정을 모두 알 거라는 확신이 연락을 취한 가장 큰 이유였죠. 한국에서의 체험했던 것들을 모두 삭제하고 완전히 처음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리스트를 꾸리면 프로모션의 방향성이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죠. 매니지먼트와 통화 중에 휴 잭맨이 저와 식사 제안을 한 겁니다. 당황스러운 저는 이유를 물었고 이어서 휴 잭맨과 통화가 진행되었죠. 제니퍼 당신이 현재 아시아 투어를 위해 고생하는 것을 알아요. 같이 식사하며 당신을 응원하고 싶어요. 같이 식사하시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빛내줘야 할 배우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휴 잭맨과의 식사 자리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휴 잭맨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평소 휴 잭맨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도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가졌죠. 그러다 휴 잭맨이 제게 아시아 투어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저는 아직 일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전했죠. 그러더니 휴 잭맨이 말했어요. 제니퍼 나는 아시아 투어에서 모든 것들을 좋아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같은 테마의 일정을 진행해도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그들은 열정이 있고 뜨겁고 진심으로 작품을 대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난 에너지를 얻을 거예요. 당신도 한국의 에너지를 느껴봐요. 나는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고마움을 표했고 식사 자리를 마친 후 바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한 이러저러한 것들을 찾아보다 한국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죠. 영상에서는 외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한국의 야구 경기 직관을 하러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면서 현장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었죠. 그리고 영상 밑에 달아놓은 댓글들에 눈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곧바로 한국 야구를 찾아봤죠. KBO라고 불리는 한국 야구는 그 실력이 이미 WBC라는 세계대회에서 인정받은 야구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열기만큼 인기가 대단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계속 검색을 하던 와중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라는 야구 프로그램까지 방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의 야구 열기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강 야구 프로그램의 영상을 보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척 스타디움이라는 큰 실내 야구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가득 찬 상태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파도 타기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웅장함에 감탄했죠. 이 관중들의 에너지는 제 인생 최고의 에너지였어요. 순간 휴 잭맨의 말이 떠올랐죠. 한국의 에너지, 이게 한국의 에너지다라는 것을 느끼고 바로 휴 잭맨의 매니지먼트에 전화해서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휴 잭맨이 한국에서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매니지먼트는 답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휴 잭맨이 야구를 좋아해서 메이저리그 경기는 종종 보러 가는데 한국에서 야구를 본 적은 없네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말했어요. 이 질문은 꼭 비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저는 아시아 투어 팀을 모두 소집해서 팀 회의를 시작했어요. 저는 제 아이디어를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휴 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를 한국 야구장에 방문하게 만들 겁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은 주로 한국의 음식 문화와 전통 체험인데 우리의 영화의 에너지에 맞는 스포츠 관람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건 어떨까 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참고했던 인플루언서의 SNS 영상을 팀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도 보여주었죠. 한국 야구장은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곳이 아닌 인류 식당이다. 먹거리가 아주 많다 같은 문구를 떼창으로 포효하는 한국의 야구 응원. 소름 끼친다. 메이저리그 반성해라. 한국 야구 잘하네. 하지만 예상대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니퍼 야구장에 배우들이 가면 한국 팬들이 가만히 있을까? 엄청 난리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야구장에서 팬들 때문에 야구 경기를 즐기긴커녕 시끄러운 소리와 팬들의 질척거림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극성 팬들을 염려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여러분, 야구장이라는 곳은 그저 스포츠를 관람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장소예요. 메이저리그보다 더 우월하다고요. 또 다른 한국의 새로운 문화인 거죠. 치어리더들이 열정을 가지고 춤을 추며 힘찬 응원을 종용하고 관중들의 떼창게다가 맛있는 한국의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장소예요. 치아는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고 프라이빗한 좌석이 고척 스타디움엔 있더라고요. 배우들과 감독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배우들에 대한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고 신비하지 않은 친근함과 호감을 살 수 있겠죠. 저의 설명에 팀원들의 표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한국에서의 야구 관람 한 번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켜 한국의 많은 팬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휴 잭맨이 그랬어요. 한국은 에너제틱한 민족이라고, 그리고 휴 잭맨은 그러한 한국을 사랑한다 고 했죠. 저는 이 에너지를 믿어요. 팀원들은 제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몇몇은 박수를 쳤죠. 하지만 팀원인 피어스가 말했어요. 근데 모두가 야구를 보려고 할까요? 야구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난감했어요. 휴 잭맨의 에너지에 꽂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그럼 제가 다른 분들과 미팅을 해볼게요. 우선 한국 프로모션에 관한 장수협의와 경우는 체크해주세요. 회의실을 나가며 저는 감독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감독님은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감독님 집에 방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배우들과 투어 준비로 바쁘시죠? 라고 말을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감독님은 요즘 배우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얘기하다가 제 뇌리를 쿵 하고 때리는 말을 해주셨죠. 감독님은 말하셨어요. 우리가 해외 투어를 돌면서 정한 룰이 있어요. 한 명이 원하는 것을 다른 두 명은 군말 없이 따라오는 룰을 정했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감독님께 우발적으로 말을 뱉었어요. 감독님, 저희 한국 야구장 객석을 예매해 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한국에서의 스포츠 경험 신선하지 않으세요? 저는 한국 야구의 열기를 SNS 영상으로 보여드리며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감독님은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와, 정말 흥미롭군요. 한국도 야구를 잘하죠. 세계대회에서 한국이 우승하는 걸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가보면 좋겠는데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웃으셨죠. 제니퍼, 당신의 마케팅과 투어 스케줄에 내가 힘이 되어 드리면 되죠.
저는 그럼 고척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감독님의 말씀에 너무 감사했고 프로모션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바로 팀원들과 연락을 취하고 스케줄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한국 현지의 폭스팀과 연락을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팀의 전문성에 놀랐어요. 제가 첫 번째로 연락을 한 것인데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팬미팅 등 이미 우리가 요구할 만한 모든 사항을 예측하고 준비 중에 있었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야구 관람에 대한 얘기를 전하였고 한국 현지팀은 아무 문제 없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연락이 왔죠. 제니퍼 씨, 저희가 고척 스카이돔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실내 구장이라 날씨 걱정 없고요.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특별 좌석도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도착 후 이동 동선은 현장 답사 마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이 새롭고 현대적인 시설로 구성된 야구장인데다가 야구장 방문일 경기가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라는 두 팀의 경기인데요. 두 팀 다 열광적인 팬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굉장할 겁니다. 저는 점점 더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한국팀은 신속하고 정확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모습에 인상이 깊었죠. 제니퍼 씨, 저희가 간식 리스트를 전해드렸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배우분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우선 야구장에서 먹을 수 있는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빠지면 안 되는 식문화거든요. 그 외에 선호하는 음식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매운 걸 못 드신다거나 짠 건 싫다거나 못 드시는 채소나 알러지도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팀이 준비를 하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임하는 모습에 저는 감동했어요. 이번 한국 프로모션은 분명 배우들이 좋아하고 한국에서의 모든 것이 특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저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길 바라는 기대와 한국 야구장을 배우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중국에서의 보안과 경호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어서 한국에서의 보안과 경호에 대한 우려도 되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준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듯이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한국을 여러 번 경험한 모든 배우들과 감독 및 스태프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거라는 것이었죠. 한국팀의 능숙한 준비 덕분에 이 생각은 더욱더 굳어지고 안도감을 느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호텔에 짐을 풀고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 잭맨, 그리고 스티븐 감독이 오길 기다렸죠. 사실 제대로 짐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공항으로 다시 마중을 나가기 시작했죠. 전세기를 타고 도착한 배우들과 감독은 피곤할 수도 있는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로 이미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어서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입국하자마자 거의 바로 야구장으로 향하는 거라 피곤함에 야구 경기를 즐기지 못할까봐 걱정도 되긴 했죠. 휴 잭맨이 말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한국 야구장이 어떨지 궁금해요. 라이언 레이놀즈도 동의했죠. 맞아요. 동양에서 야구를 관람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기대가 되네요. 차가 고척 스카이돔에 도착하였고 우리는 처음 마주하는 광경에 놀라웠어요. 경기 시작 전인데도 구장 주변은 이미 팬들로 북적거렸던 거죠. 심지어 미국 못지않은 야구 열기에 모두 놀랐어요.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맞춰 입고 야구장 안으로 입장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팀이 미리 준비한 경로로 차량을 이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동선을 따라 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장 안으로 들어서고 특별 좌석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으며 이동하는 길에 게이트로 보이는 더욱 놀라운 광경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관중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큰 깃발이 나부끼고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치어리더들이 공연을 펼치며 응원의 열기를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었죠. 이거 엄청난데요. 상상을 초월해요. 휴 잭맨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제니퍼, 내가 말한 한국의 에너지가 이런 거예요.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든 열정을 내뿜어요. 이 에너지가 제게 많은 힘을 줘요. 이래서 제가 한국을 좋아하죠. 우리의 특별 좌석으로 안내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어요. 중국 베이징에서의 열기 그 이상이었죠.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우리 프로모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특별 좌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착석하고 한국팀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경기를 기다렸어요. 휴 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는 스티븐 감독에게 이런 곳에 오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게임은 평생 이어져야 해. 스티븐 너무 고마워 한 명이 하자고 하는 것을 군말 없이 따라오는 이들의 게임은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순간 큰 환호성과 함께 고척 스타디움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한국 야구장은 처음이었는데 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던 순간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에너지와 소리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라이언이 소리쳤어요. 제 애플워치가 계속 주변 소리가 크다고 이곳을 떠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열광적이라 행복하네요. 휴 잭맨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해.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 같.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어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배우들은 더욱더 한국의 야구 경기에 빠져들었고 점점 더 흥미를 보였죠. 그들은 주변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인사도 하고 한국 관중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휴 잭맨이 물었어요. 제니퍼 응원가 가사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재빨리 한국 스태프에게 물어보려 했는데 제 옆에 있던 현지 팀원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종이에 번역된 가사를 적어서 가져왔죠. 휴 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는 가사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와,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 그들이 서툰 발음으로 응원가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정말 귀여웠어요. 주변 관중들도 그 모습에 호응을 하며 경기는 더욱더 뜨거워졌죠. 전광판이 우리 일행을 비추었을 때 고척 스카이돔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관중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고 슈와 라이언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구장은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스티븐 감독님이 웃으며 제가 와서 말을 하셨어요. 제니퍼 정말 이 반응은 미쳤어요. 당신이 제안했던 게 통해서 너무 기뻐요. 이 분위기를 더욱더 잘 이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생겨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 말씀에 저는 안도감이 들며 남은 한국 일정도 한국 현지 팀과 우리 팀이 모두 마지막까지 합심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과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휴 잭맨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에너지 이런 거죠. 당신과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고마워요. 휴 잭맨. 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니퍼,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뛰어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속의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에요. 앞선 6번의 한국행에서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 에너지를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제니퍼 라이언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이 분위기는 정말 대단해요. 한국 팬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야구장 일정을 만든 스티븐은 완전 최고예요. 우리는 행복한 야구장에서의 추억을 가진 채로 다음 날부터 모든 공식 비공식 일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시작이 너무 좋았던 터라 한편으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이 만족감이 이후에 공식 기자간담회의 분위기로도 이어지게 되고 레드카펫 행사에서도 한국 팬들을 향한 휴 잭맨과 라이언의 팬서비스가 엄청났죠. 그리고 이 모든 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데드풀과 울버린 영화의 개봉에 대한 관심도도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게 체감될 정도였죠. 한국 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 세계 프로모션 중 가장 성공적인 프로모션이었던 것이 느껴졌죠. 그 밖에도 예능 프로그램, K-팝 프로그램의 깜짝 MC 워터밤, 페스티벌 참가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영화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며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였는데요. 배우 및 감독, 스텝 모두가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에서 한국을 만끽해주는 모습에서 저는 어릴 적 무시당하던 저의 한국이라는 피가 당차게 끓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한국인의 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 한국의 어떤 것이 가장 좋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야구장을 언급했어요. 이때 라이언 레이놀즈가 제게 다가와 한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죠. 제니퍼, 이번 한국 프로모션 정말 최고였어요. 저는 캐나다 출신이라 야구는 평생 2번 봤는데 한 번은 뉴욕 양키스 경기고 두 번째가 한국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 두 경험은 정말 달랐어요. 양키즈 경기는 그냥 야구 경기 같았는데
한국에서의 야구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관중들의 열정, 응원 문화, 그리고 뜨거운 에너지가 전달돼서 승패보단 하나의 에너지로 뭉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특별했어요. 라이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다니 정말 기뻤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휴 잭맨에게 가서 말했어요. 당신이 말한 에너지라는 단어 하나에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휴 잭맨의 말도 감동이었죠. 에너지는 단어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해낸 건 제니퍼 당신이죠. 너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말했어요. 사실 제가 모두에게 고마워요. 아니, 한국인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먼저 하는 게 맞겠네요. 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저 역시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요. 당신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우린 미국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잠깐의 휴식을 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스튜디오에서 앞으로의 모든 아시아 프로모션에 대한 진행권을 제게 준다는 말이었죠. 순간 말문이 막혀 잠시 멍해졌어요. 예상을 뛰어넘어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니 한국 프로모션의 성공과 한국계, 미국인이라 의사소통의 원활함 등이 그 이유였죠. 그리고 프로모션 진행의 강단과 팀원들의 노력이 크게 뒷받침되었다고 해요. 제가 혼혈인 게 어릴 땐 지우고 싶은 실은 요소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기회도 주어지고 한국의 모든 분들이 야구장에 방문한 저의 프로모션을 잘 봐주셔서 감사함의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신선한 아이디어와 좋은 작품을 가지고 한국과 아시아를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프로모션한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만이 사랑해주세요. 동양의 긍정의 에너지 한국 사랑합니다. 왜 하필 우리가 온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는 대한민국 여의도의 하늘 63빌딩 위로 전투기가 쉴 새 없이 비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휴전국가라고 들었는데 지금 다시 전쟁이 시작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공군 특수부대팀에서 지난달까지 복무했던 모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군 유일의 특수부대로서 저희는 최근 한국의 전투기를 테스트해보는 경험을 가졌고 조종 실력이 뛰어났던 대원들을 계급별로 선발하여 한국으로 단체 포상 휴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거의 1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처럼 최신 기술을 접목한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조작하는 것부터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역시나 한국만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전투기라 그런지 30분의 비행으로 바로 안정감을 찾고 적응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5명의 동료는 1년치 휴가를 몰아서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모든 동료 병사들은 저희 5명을 부러워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많은 국민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짐작이 가실 텐데요. K-팝 한류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물론 이번 여행이 단지 군인으로서 휴가를 가는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비행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오라는 상부의 뜻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을 향하는 저와 동료들은 가벼운 마음만으로는 이스라엘을 떠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본 사람은 저희 부대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 매일 훈련만 하면서 살아왔지 전투기를 잘 만든다는 것 외에는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한국으로 같이 가는 부대원 중에는 한국이 다른 가난한 나라들처럼 방위 산업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그 순간까지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국제공항에서 한국까지 약 4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 5명의 병사는 한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가득 채운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고 저희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은 압도를 당할 정도였는데요. 정신이 없어서 인천공항을 제대로 구경도 못한 채 입국장 앞에 도착했고 너무 천천히 줄어드는 입국 심사줄 때문에 짐이 많았던 저희 부대원들은 많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국인들은 대기줄을 거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듯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곧 왜 이렇게 입국 심사가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온 단체 여행객들이 문제였습니다. 거의 200여 명 정도로 보이는 일본 관광객 중에는 일본 여권을 숨기고 한국 여권을 보여주며 자기는 부모 한쪽이 한국인인데 왜 다른 한국인들과 차별하며 입국 심사를 늦게 해주냐고 깽판을 치는 일본인들이었죠. 일본인들 때문에 뒤에 줄 서 있던 저희를 포함한 다른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던 거였죠. 여권을 미리 확인하며 돌아다니시는 한국공항 직원분께서 평상시에는 외국인들도 프리패스로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상황이니 이해를 해달라며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30분 정도를 기다리며 힘들게 입국 심사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인천공항의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는데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저를 비롯해 다른 부대원들도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규모도 대단했지만 이렇게 커다란 공항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인프라에 놀라 자빠질 정도였죠. 입국장 밑에는 많은 음식점과 편안한 카페, 심지어 병원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만 타는 장소가 아닌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저희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공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지 공항에는 한눈에 차지도 않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주차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이 없는 저희 외국인들에게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도인 서울까지는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는데요. 입국장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공항버스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크기의 개인 택시부터 가족 단위로도 탈 수 있는 대형 택시도 질서정연하게 대기 중이었습니다. 동남아는 호객 행위를 하는 택시 사기도 많은데 한국은 모든 기사님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군인이라 월급이 많지도 않고 택시를 타기에도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저렴하면서도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이 공항철도를 향해 걸어갔기에 찾아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동료 병사 중에 지하철을 처음 타는 이브라는 부대원이 있었는데요. 지하철을 처음 타다 보니 문틈 사이로 발목이 끼어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특수부대원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겪다 보니 모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그때 휴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젊은 한국 군인이 비상벨을 누르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철도 기관사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운행을 급하게 멈춰달라고 했던 거죠. 덕분에 이분은 무사히 발목을 빼내고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위해 이스라엘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듣긴 했는데 젊은 한국 군인도 굉장히 영어를 잘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고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한국에는 한의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가는 길이 같다며 한국 군인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한의원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무슨 이상한 바늘 같은 걸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이 부대원이 치료를 받고 신기하게 통증이 바로 사라졌다며 잘 걸어 다니더군요. 그런 대단한 치료라면 병원비가 비싸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치료비가 고작 2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수부대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서 저희는 몸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2만 원이라는 말에 나머지 7명의 부대원도 각자 아픈 부위를 얘기하며 침 치료를 받았고 모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치료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적어도 3번 정도는 더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이스라엘에서 외국인이 3번의 치료를 받으려면 예약만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한국 휴가 일정이 10일뿐이라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의사분께서는 한국은 예약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매일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다리로 TV에서만 보던 서울을 구경하며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서울 투어를 위해 이용한 한국의 2층 버스는 그야말로 선진국다운 청결함과 편리함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버스에 탑승하게 되면 의자가 너무 더럽고 주변에 먹다 버린 쓰레기도 많을 정도로 더러운 모습이라 빈자리가 나도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 버스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특수부대원들도 서로 빈자리를 찾아서 앉게 되었고 서울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저희 대원 모두가 무작정 버스만 타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한국 시민분께서 저희 대원 중 한 명을 쳐다보셨고 동남아인의 군복까지 입고 있던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건지 말을 거셨습니다. 서울 투어버스는 관광지별로 내렸다가 다시 타도 요금이 무료인데 계속 앉아만 있는 저희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죠. 다음 정거장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로라면서 내려서 구경을 하라고 친절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다른 곳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2층 버스가 신기해서 탔던 저희는 그렇게 한국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대원들은 모두 내리면서 한국 시민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종로 명동, 광화문을 구경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저희는 한국이 이런 곳인 줄 몰랐다며 놀랐습니다. 다 똑같은 서울 시내이고 몇 정거장 차이도 안 나는 가까운 곳끼리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니. 한국의 전통 건물부터 미래 도시 같은 고층 건물들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못 사는 후진국 한국인데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들과 비교해도 서울은 훨씬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런 인프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부러울 지경이었죠. 오토바이가 정신없이 다니는 이스라엘은 버스를 이용하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는데 한국은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수십 배는 많아 보였고 버스는 특별히 도로 가운데 지름길로 다닐 수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아무래도 동남아로 수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답게 도로 상황 또한 선진국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드라마니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한국은 현실에서도 가능한 부자 나라 같았습니다. 버스 투어를 끝내고 어제 발목을 다친 이브 대원을 위해 다시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한국 군인이 통역도 해주고 접수도 도와줘서 걱정 없이 치료만 받고 나왔는데 오늘은 저희 부대원들끼리라 서로 접수를 내가 하라며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간호사분께서 어떤 일로 왔는지 물어보셨고 저희는 어제의 사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부대원들은 한국어로 인사조차 할 줄 몰랐지만 다행히도 젊은 간호사분께서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고 계셨고 덕분에 제 동료는 무사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저희는 서울 맛집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간호사분께서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진료 예약을 해도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기에 당연히 한국도 그럴 줄 알았는데 한국은 다 예약 환자만 받고 있어서 10분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군인에 대한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 수가 너무 적어서 수많은 군인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몇 달씩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아무리 군인이라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병이 있다면 그 병원비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찰과 치료까지 모든 걸 포함해도 10,000원이 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1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다시 한번 의료 강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졌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영어를 잘했던 젊은 간호사분께서 이왕 한국에 오셨으면 한국을 제대로 즐기다 가시라며 관광지 리스트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대신 한국의 맛집들은 꼭 예약을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을 관광하며 놀라웠던 점은 외국인들인 우리에게도 친절했던 한국인들과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5,000원이 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도심에서는 거리가 멀면 추가 요금이 많이 붙는데 서울은 어딜 가나 기본 요금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고 외국인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안에 영어는 필수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호사분께서 알려주신 경복궁, 롯데월드, 여의도를 구경하며 눈과 입이 즐거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관광을 즐기고 남은 5일은 한국 방문에 주목적이었던 비행 기술을 실습하러 출발했습니다. 저희를 통솔했던 가장 선임이었던 다리 대위는 한국에 방문 중인 이스라엘 국방부 직원분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신들보다 현장에서 직접 뛰는 저희 특수부대원들이 현장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며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 방문을 비롯해 여러 한국의 필수 방문 코스를 함께 견학할 수 있도록 일행으로 참여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전쟁이 한창이라 이건 극비사항이지만 현재 저희 이스라엘은 한국 카이의 전투기를 20대 수입하는 최종 계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3번이나 바뀐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관심을 보였으며 러시아, 체코, 중국, 인도,
터키까지 6개 국가의 대표 업체가 참여한 경쟁이 치열한 입찰 공고에서 한국의 기종이 단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공군의 요구도를 유일하게 만족하는 기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전투기가 만들어져 오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공군 특수부대원들과 조종사 몇 명이 특별 휴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과 함께 한국에 가서 전투기 시승 및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2020 이스라엘 국제에어쇼에 참가한 한국 공군 블랙 이글스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스라엘까지 와서 보여줬던 멋진 에어쇼와 하늘에 펼쳐진 장관의 저희 공군 특수부대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한국 전투기 조종사분들 덕분에 한국의 선진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고 저희는 무사히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스라엘 공군 부대로 돌아간 저희 5명은 다른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겪었던 많은 일을 전해주었고 한국에서 한방치료라는 놀라운 의술로 치료를 받고 탈라대원의 발목이 고작 이틀 만에 건강해졌다는 말에 많은 부대원들이 한 의원을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역하더라도 일반 국민보다는 의료 혜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국민이 평생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조차 그런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저 전투기를 잘 만들고 축구를 조금 잘하는 나라인 줄 알았던 한국이 문화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모든 게 이스라엘보다 훨씬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느낀 충격적인 단체 휴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